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 MBC 시사진단 현재훈입니다.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협치냐 독주냐라는 주제 아래 제11대 도의회 수장인 김태석 의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제11대 도의회 의장인 김태석 의장 자리에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도의장 되신 걸 축하드리면서 취임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 42분이 동료 선배 의원들이 저에게 2년간 의회를 대표해보라는 그런 신뢰를 보내주셨고요. 동시에 또한 도민들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보통 기존 관례로 보면 다수당의 이제 다선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이 됐었는데요. 혹시 의장 선출 과정에서 민주당 내의 내부 진통은 없었는지요? 의회 내부에서 진통은 항상 있는 겁니다. 어떤 또 의회라는 것은 말이 성찬장이고 말 싸움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 내부에서 어떤 그 진통을 갈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투쟁으로 보지 말고 그 의회 내에서 갖고 있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전반기 의정 2년 동안을 이제 책임을 지시게 됐는데요. 네네. 전반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 어떤 거 구상하고 계십니까? 예, 한 두어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제가 개원사에서도 얘기했으면 5가지 그 아젠다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그 제주의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그 지속 가능성을 이제 담보화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 제주의 가치와 제주 다음을 키우는 그런 쪽에 그 포커스를 맞춰서 그 개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도정을 견제해야 되는데, 지금 의회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자치 조직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같이 동시에 풀어 나가야만이 그 도정을 견제하면서 도정이 전횡을 막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에 앞서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김태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주주민자치연대 강호진 대표 나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11대 도의회가 개원이 됐습니다. 원구성도 마무리됐고요. 우선 그 제주도의 원구성 결과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이제 선거 전부터 약간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고 좀 평가될 수 있는데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의회가 이제 구성되고 나서는 결과적으로 이제 민주당의 독주한 체제에서 오히려 협치라든가 이제 소통의 자세를 가지고 소수 야당, 진보 야당을 좀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현재 구성되어 있는 희망제주라는 교섭단체하고 이제 사실상의 파트너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의장님 좀 생각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강 대표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 근데 그 예를 들어보는 게 제일 편하겠죠. 8대 때 말이죠. 우리 민주당 의원이 9석이었습니다. 9석인데 부의장 1석, 상임위원장 1석을 맡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야권이 지금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희망제주하고 무소속하고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교섭단체라고 해서 희망제주 5석에다가 부의장하고 상임위원장을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우리는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했고, 결국은 이제 상임위원장을 희망제주가 그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 했고, 다음에 이제 무소속 쪽에 있는 분을 허창옥 삼선 의원을 부의장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수 야당에 대한 배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정의당에 대한 배려 같은데, 그것은 그 고은실 의원하고 저하고 협의를 했어요. 사전에 협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은실 의원도 교육위원회 특수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고은실 의원이. 그래서 교육위원회로 가기로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정의당하고 이제 고은실 의원이 찾아와서 다시 또 그 원상복귀를 부탁했는데, 근데 이제 그때는 이미 결정된 상황이라서 그렇지 못했고, 그 다음에 더 붙인다면은 아마 소수 정당 최초로 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고은실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의회 운영 전반을 다루는 그 위원회고, 다음 도정을 직접 다루는 위원회에 고은실 의원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소수에 대한 배려를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밖에서 보기에는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소수 정당에 대한 배려. 이제 어쩌 보면 이제 이전에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의장님께서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에서도 야당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초록은 동색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왜냐하면 정의당 이제 고은실 의원은 예를 들어 말씀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그 뭐랄까 배려의식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고은실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위에 소속을 원했는데 이제 실제로 배치는 교육위원인가요? 교육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더더욱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예결 특위까지 배정이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상당한 배려가 아닌가. 또 다른 교육 특위까지 또 이제 이렇게 특위인가요? 교육위원회까지 또 배정이 추가로 배정이 돼 있다는 뭐 이야기가 있어서 의회 운영위원회에 배정이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죄송한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초록은 동색이다고 너무 이렇게 배려하신 거 아닌가? 아,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닙니다. 예.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 그 고은실 의원이 이제 교육으로 가시겠다고 흔쾌히 그 약속을 해주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또 배려 차원이었지 무슨 같은 뭐 초록색이라 그래서 그랬던 건 아닌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가지고 어쨌든 이제 김태석 의원님이 의장님이 되시니까 이제 세간의 평가는 그래도 원희룡 도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견제하겠다라는 또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민주당이 독주하기 때문에 또 혹시나 또 행여나 제왕적 도지사가 아니라 제왕적 의장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는 좀 약간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제왕적 의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 현재 제왕적 도지사와 맞상대하려면 제왕 대 제왕이 얘기를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틀에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의회 내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회 내에서 제왕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도 소수에 대한 배려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저는 아까 우리 강 대표가 말씀하신 제왕적 의장에 대한 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왕은 왕만이 상대할 수 있어요. 왕을 민심으로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가야만이 그 지사를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의장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더욱 의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주민을 대표하는 도민을 대표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지 그게 다툼이라든지 싸움은 아니다.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항변하신 것처럼. 근데 한 목소리가 돼버리면 의사결정권에서의 이 속도전이라든지 뭐 빠른 결정권은 좋긴 합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목소리들, 예를 들면 도민들의 다양한 생각들이 반영이 안 되는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원 개개인이 각각의 기관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지 의원 개개인을 대신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응? 아까 제왕이라는 표현에서 뭐 그렇게 연결시키면 곤란하고 그냥 아까 그건 도지사와의 관계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 의회는 어쨌든 상임위원회 중심입니다. 그 상임위원회 중심에서 연결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이제 난개발 문제에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하고 또 환경도시위원회하고 충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의장이 조화롭게 해나갈 것이냐. 이런 쪽에서 이제 의장의 역할이 그 폭력,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섭, 다음에 소통, 이런 것들이 의장의 역할이라고 보지 의장이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제주도민 사회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에 관한하는 의장이 각 상임위원장들과 상임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의장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생각은 있습니다. 그것도 의장이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 상임위원들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어느 것이 민의를 대표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제주도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를 그것이 이제 그 각 상임위원회와 도민들과 같이 네트워킹화 시키는 작업을 저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가지고 어쨌든 민주당이 이제 다수당인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그 주요 정책 현안들은 결국 소수 정당의 의견을 반영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주당 뜻대로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전한 또 근본적인 좀 문제의식이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도의회가
의원님들만의 어떤 논의 과정도 필요하지만 좀 넓혀가지고 10대 때 보면은 주요 정책에 대해서 많은 또 공론 조사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토론 같은 것도 좀 더 확대해가지고 도민의 목소리를 더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보관 좀 있으시면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도정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대 사회가 간접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있지만 지금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많이 지금 가미시키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어떤 지방 정치를 하고 있지만 지방 정치 철학이 가장 큰 주요 그 이슈 중에 하나는 소통을 통한 참여예요. 아까 그 소통을 통한 참여 없이 어떤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아까 오라관광단이라든지 제2공항이라든지 이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더디더라도 그 정책 결정 과정에 이해 당사자들이 어떤 목소리,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의정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든다면 아무리 제2공항이 좋다 한다라면 그 과정도 좋아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목적이 선하다면 그 과정도 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접근할 것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근데 그 의장님 말씀하신 그 맞는 말씀, 이게 제가 뭐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좋습니다. 반론을 언제든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 맞는 말씀이긴 한데 이전에 그 원도정 1기 때도 추진했던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오라관광단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오라관광단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제주의 큰 문제거리로 남아 있는 현안인 제2공항의 문제도 지금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딴 것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게 다 정당한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들어왔거든요, 실은. 근데 이제 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당한 절차의 과정과 소통이라는 것의 구체성이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김 교수님하고 저하고 보는 관점이 틀린 건데요. 저는 문재인 정부도 이제 후보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했는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정의라는 관점에서 보고 싶습니다. 과연 그 프란츠 파농이 쓴 소설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서 유배된 사람들 그런 책이 있는데 자기 생존권이 묵살돼 가지고 일방적으로 도정이 어떠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의견 제시도 없는 상태에서 그분들을 쫓겨내는 그러한 정책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그건 정의의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정책도 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더디지만은 그분들을 참여시킴으로써 소통하고 참여시킴으로써 그 결과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즉 그분들과 사전에 소통하고 이해하고 다음에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거를 들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해 나간다면은 그 갈등을 없지는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이 마련될 수 있다. 저는 단언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2공항 같은 경우에는 원지사의 지난번 토론회 때 말씀으로는 중앙부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개입하거나 간섭하는 거에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민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반영하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측면에 좀 문제가 있음을 뭐 토로하는 식으로 말씀한 건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런 논리로 본다 그러면 의장님도 상당히 한계가 있죠. 아니에요. 그게 원희룡 지사 말을 바꾸기를 한 거죠. 지금 내가 지금 자료를 갖고 왔는데 지금 원희룡 지사가 2016년 1월 18일 날 헤드라인 제주에 어느 지역을 해도 갈등은 마찬가지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제주의 소리와 2016년 10월 달에 인터뷰한 것은 제주 제2공항을 자기가 입주하면 박수치고 훈장받을 줄 알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리고 2010년 12월 7일 날은 제2공항은 대역사고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논조가 바뀌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2017년 11월 달부터 논조가 바뀝니다. 그거는 왜 어떻게 논조가 바뀌느냐? 국토부의 결정에 따르겠다. 일단 이번 도지사 출마할 때도 그 토론 요지에서 자기는 국토부의 그 용역 결과를 기다리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지사가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어떤 상황 변화도 없는데 자기 흔들림 없이 취재 나가겠다 이 얘기 놓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절차적 문제가 제기되니까 용역 결과에 따르겠다. 이것은 지사의 책임이고 지사의 철학의 문제지 나하고는 의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일단 제공 관련해서는 팩트 체크는 의장님 취재하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말씀하실 때 아까 그 도의회의 주민 참여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심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도의회는 어떤 상황이냐면 도민들에게 전혀 내용은 주지 않으면서 신문에 광고 내면서 의견만 내려고 하시거든요. 사실 저희가 참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행정사무감사를 함께 하거나 다음에 예산 관련된 심사할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면 그래서 사전에 정보가 좀 공개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의회에서는 진도가 좀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지적이신데 그런 거는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그것을 결정해 버린다면 우리는 선출직이잖아요. 그 선출직을 뭐 어떻게 따르는 선출직은 4년에 한 번씩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근데 일반 지역 주민들은 참여만 해놓고 책임을 안 져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나갈 것이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정치는 책임의 문제가 따르는 것이고 그 책임에 따라서 4년에 한 번씩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예산 참여라든지 정책 참여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건 그 부분하고는 좀 차치 별개의 문제로 저는 접근하고 있고 의견을 들어보면서 그 의견 속에서 소위 뭐 원탁 테이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옴부즈만을 어떻게 진짜 실질적으로 소통하고 참여시켜 나가냐 이런 방법론적인 문제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일반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제는 책임의 문제가 그 책임을 몽땅 오롯이 의회가 안아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든 올해부터는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사 과정에 신문 광고만 내실 건 아니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겠다. 강구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주민 예산이라든지 감사의 주민 참여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제가 또 방금 떠오르는 게 우리 행정 쪽에서는 이제 그 주민 참여 예산이라고 또 뭐 집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참여는 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관리 또 주민들이 그까지는 정보를 얻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까지.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어떤 주민 참여를 우리 제도화시키어서 좀 더 끌어들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 교수님 하나씩 나갑시다. 하나씩 나가고 그런 세세한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시스템상으로 과연 그것이 가능한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도 해봐야 되고 뭐 이상과 현실이 괴리라는 건 항상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좁혀 나가는 과정이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한번 이 의회를 이해해 주신다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이제 제주도의 조직 인사를 제주도로부터 이제 독립시키겠다 강조를 하셨어요. 뭐 말로 해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보관이 있으면은요? 뭐 이것도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다면 도민들이 이해가 편할 텐데 작년 12월 달에 도의회 의장이 유고 시에 의회 사무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임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제가 운영위원장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의장 직무대리를 임명했어요. 이것이 의회 사무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의회가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정을 견제할 수 있습니까? 견제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될 게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자치 조직권을 확보하는 일인데 지금 저기서는 지방자치법을 들어서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44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의회의 조직 인사 운영에 관한 것은 도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제정해서 들어오면 돼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걸 안 했던 겁니다. 도가. 그러면 두 개의 법이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떤 법을 활용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유리한 법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도민에게 이익되는 법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게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요? 지금 현재 특별자치도 이후에 4,537개의 권한이 도로 이양됐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공무원 수는 약 공무직 포함 한 2,000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런데 의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회 어떻게 됐어요? 시군의원 64명에서 지금 며칠 전까지도 41명이었는데 지난 한 2, 3일 후에 43명으로 됐지 않습니까? 의회는 제자리 걸음 아니면 후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도를 견제하라. 정말 이거는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도정을 견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사 및 조직권이 독립이야말로 최우선 선결 과제다. 그래서 제 일성을 그걸로 대신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결론적으로는 도의 의장님이 취임하실 때마다 8대, 9대, 10대 때도 항상 도의 인사권, 조직권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 그리고 예를 들면 저는 구체적으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서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무려 7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서도 의회가 여러 차례 제기했지만 단 한 번도 제주도에서는 중앙정부에다가 건의한 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걸 가지고 사실 집행부하고 도지사하고 예. 아까 제왕적 의장이라고 제가 말씀하셨는데 예. 아마 의회 역사상 정말입니다. 의회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의회가 될 수도 있어요. 약 도의원만 따지면 교육위원 빼고 도의원만 따지면 약 70% 의석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것을 남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회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사에게도 우리가 요청할 것입니다. 무조건 지사가 들어오는 법안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 법안, 즉 조례가 들어온다면 동시에 의회의 권한도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갖고 와라. 소위 원 바이 원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이건 정치지, 정치 영역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타협이 산물이고 과정이 산물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의회가 지방정부 요구에는 의회가 무조건 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아마 원희룡 지사도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대, 9대, 10대는 의회가 그 균형을 이뤘어요. 다음에 집권당인 그때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다수당했어요. 그때는 쉬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의회의 권한 강화 부분에서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그런 마지노선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도의회 인사권 독립, 조직권 확보 없이는 원희룡 도정과 협치는 없다 이런 말씀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 원희룡 지사께서 개원사를 제가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었고 다음 축사에 그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 자유권 최대한으로 이양하겠다 했는데 그것은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진정성을 보려면 그것은 제도화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제도화는 뭡니까? 조례 아닙니까? 조례를 갖고 오라 이거죠. 예. 조례라기보다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건 이제 법 개정이 필요한데 결론적으로는 의회 내 의회 직렬하고 감사위원회 감사 직렬 신설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조례로 개정이 소란 건 지금 현재 가장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겁니다. 예. 그 지금 우리 강호진 대표께서 얘기하는 건 특별법 개정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건 의회 사무분장에 대한 규칙,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도지사의 규칙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회의 규칙으로 할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 시켜놓는 게 협치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그 제도적으로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의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 잘 몰라요. 제도적으로는 우리 도민들 청원회에서 그런 어떤 그 제도 개선에 청원을 내는 방안은 없는가요? 그것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조례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아까 지금 우리 강호진 대표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것도 그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특별법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특별법 자체를 손질을 많이 봐야 된다는 이야기로 나와야 되겠네. 아까 특별법을 손질하겠다는 의사도 지사가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립 서비스가 아니고 실천으로 하라 이거죠.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지사의 철학이고 지사의 결단이에요. 우리 최근에 그 지사가 밝혔습니다만 아마 협치의 차원인 것 같습니다. 예, 예. 행정시장 그 인선과 관련해서 뭐 인사권 추천을 문제. 해달라. 예, 예. 이걸 어떻게 평가를 우선 해야 이제 될까요? 원희룡 도정 일기 협치도지사였는데 뭐 본인의 평가는 모르겠고 도민들의 평가는 냉정했었습니다. 근데 다시 또 원희룡 도정 2기가 됐는데 사실은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제도화되지 않은 협치 제안은 제가 보기엔 사상 누각이다. 그래서 오히려 동의합니다. 뭐 경기도처럼 연정위원회 구체적으로 만들고 시스템 속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엔 약간 언론용 도민 홍보용 수준이 아닌가라고 좀 평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혹시 의장님 또 견해가 있으시면. 예, 저는 일단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예. 그 지사의 진실성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건 저 믿고요. 다음에 하지만 행정시장을 우리가 추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딱 하나 예를 든다면 행정시장을 내가 김태일 교수를 추천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 저기 청문회, 예.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자가당착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따라서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재정권 문제 또 인사권 문제를 어떻게 그 해가면서 협의해 나가면서 나갈 수 있느냐.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재정권 문제를 재정권 우리한테 달라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저 민선 6기 말에 고경실 시장이 뭐 시청 청사 뭐 1,000억 가까운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장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의회 동의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밑도 끝도 없이 기자들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에 또 얼마 전에 또 야외 공연장 또 발표를 했어요. 거기는 절대 보존지역입니다. 거기는 절대 보존지역인데 그것도 의회 동의 절대 보존지역을 해지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런 정책의 충돌 문제가 있는데 일단 발표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건 협치가 아니죠. 그건 정책의 문제고 재정의 문제가 동시에 수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발표는 의회가 반대하니까 못하겠다. 안 됩니다. 도민들한테 이렇게 하소연해버리면 의회만 죄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하시면 행정시장 추천 부분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도 관심이 됩니까? 없다는 표현이라 그러기보다는 우리가 할 만한 계제가 없다. 계제가 아니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야인으로 돌아간 남경필 전 지사의 소위 말하는 연정 같은 방법으로 인사권을 분할이랄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장급이라든지 시장급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건데 정치는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그 타이밍을 놓치면 그 정책의 효과가 좀 없어져요. 원희룡 지사가 진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6월 13일 당선된 직후에 우리 민주당 의원이 29석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걸 알고 있다면 협치나 연정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본인도 의회 국회의원 3선에서 알 거 아니에요. 그때 연정을 제안했어야죠. 지금 이미 11대 의회가 출발하고 민선 7개가 출발하는 상태에서 이제 연정하고 하면은 그 하세월을 어떻게 누가 견딜까? 그리고 시기가 늦었다는 말씀이에요. 피해는 누가 봅니까? 도민들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최소화하자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의회 의장님 명의 또는 민주당 도당위원장 명의로는 행정시장 추천할 상황은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즉 전체 의원들 저 의견은 안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가당착에 의회가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그 반대 표시를 기자들에게 했던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원도정 1기 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예산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대립 관계에서 불안해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걱정이 없을까요? 예산권의 문제를 불안해하는데 가장
정치적인 게 예산입니다. 집행부에서 정책 사업을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그런데 의회가 바라보는 그 정책 사업이 의회가 바라볼 때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는 그걸 삭감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정책 대 정책, 집행부가 바라보는 정책과 의회가 바라보는 정책이 충돌할 때 예산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쟁, 뭐 갈등, 싸움 이게 아니고 정치 과정에서 예산은 가장 정치적인 협상이 필요한 건데 그걸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그럴 때 충돌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진짜 이 자리에서 패널분이 아니고 도민들이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제주에 직면한 현안들 지방선거 때부터 예. 많이 이제 후보들마다 입장 발표들을 했었는데요. 의장님께도 이제 안 물어볼 수가 없고, 예. 예. 현안 우선순위를 어떤 현안으로 좀 지방선거 때 이제 큰 이슈는 되진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어쨌든 제주 예멘 난민분들의 문제입니다. 예. 전 근본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 난민 협약에 가입돼 있고 난민법 제정돼 있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이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주 사회 아주 가장 큰 현안이 돼 있고 최근에는 또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의원께서 이게 근본이 됐던 무사증 제도 폐지를 또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현재 나타나고 있는 난민 관련해서 혹시 의장님의 좀 개인적인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난민은 국가사무이잖아요. 예, 그 법무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회가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지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자유주의를 추구하고 있고 평화의 섬이라는 그 네임밸류를 갖고 있다면 그거에 걸맞는 그 행정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 약 500 몇십 명이 와가지고 제주 사회 전체를 지금 허물어뜨린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행정이 고민을 해 나가야죠. 난민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비자 그를 없애버리면 국제자유도시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국제자유도시 개념부터 이제 없어져 가야죠. 제2도시. 그 다음에 난민을 추방하고 홀대해버리면 평화의 섬이라는 그 가치는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따라서 이 두 개의 가치를 온전시키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 품 안으로 끌어들이냐 이 방안을 먼저 구상하고 그 다음에 발표하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의회의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의장님께서 의회 역할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 연장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국가에서 해야 될 권한을 가진 사항이긴 합니다만 우리 도원의 이혼 문제 때문에 많은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용해야 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 또 국제자유 의장님 말씀하신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한 이상 그런 상황에 대해서 수용해야 되는 환경. 근데 한편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청원까지 낼 정도인데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에서 어떤 행태는 좀 입장 표명이랄까 뭐 그런 의견들은 내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좀 기다려 주기도 해주십시오. 지금 원구성 맞습니다. 원구성이 막 됐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본회의가 개의되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소감 상임위에서 그 상임위원들이 충분히 그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아니 뭐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전에 어떤 행태로든 현안 문제, 현안이라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고맙습니다. 어쨌든 이제 무사증 제도를 폐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신 거고. 무사증 제도를 이거는 무사증 폐지하고 법안은 발의돼 있습니다. 유지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자유도시가 만약에 제주도민이 국제자유도시를 가기를 원한다면은 무사증제 폐지는 불가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민 전체가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그 개념을 폐지하고 국제특별법에 명시된 국제자유도시를 폐지하고
뭐 평화의 섬이라든지 뭐 휴양의 섬이라든지 이런 가치 정립을 한 후에 무사증 제도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예멘 난민 문제하고 무사증하고 이제 연관시켜서 그렇습니다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제 그 중국인 불법 체류 문제라든지 국가 안보의 문제 이런 거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있어서 아마 무사증 제도에 대한 폐지 이야기가 자유한국당인가 어디서 나온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누적돼서 드디어 예멘 난민으로 해서 폭발된 걸로 저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치안을 유지해야 될 그 행정의 몫이라는 거죠. 그 오는 분을 막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국제자유주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가는 한에 있어 가지고는 그건 치안을 유지하는 또 다른 문제지 큰 틀의 그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의 인식과 사회의 어떤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반드시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하여튼간에 그 행정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치안이 문제는 행정 시스템 문제인데 그 치안이 문제를 치안이 문제로 다뤄야지 단순히 그것을 무사증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보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어서 또 현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 해군기지와 함께 이제 제주 영리병원 문제가 거의 뭐 십몇 년째 제주 최대 현안이었는데 이제 약간 상황이 좀 꼬여버린 게 최근에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영리병원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도 상황은 법률상은 이제 보장은 돼 있지만 이제 수기형 민주주의를 통해 가지고 7월달에 3,000명의 여론조사, 8월달에 배심원단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건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악의 경우 영리병원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후 2호, 3호, 4호에 영리병원 신청서를 내면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부결되게 돼 있거든요. 근본적으로.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녹지만 낳게 돼 있는 그런 어정쩡한 상황인데 혹시 이에 대해서 혹시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좀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이 의회 차원에서 합리적인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이거 영리병원에 대한 인허가는 전체로 도지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지사의 행태를 다시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영리병원에서 그 2015년 4월 16일 날입니다. 정확히 팩트는 그 헤드라인 제주에서 인터뷰한 거면 영리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어요. 맞습니다. 헬스타운에 헬스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관련법에 의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제주의 소리에 8월 26일 날 이래도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 여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고 지원해야 된다. 이거 2015년도에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또 아까도 제2공항과 마찬가지로 2017년 11월 달에 기류가 변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거짓말까지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2017년 11월 달 이후에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보건복지부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하고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달에 인터넷 기자들하고 간담회에서도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2017년 11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정부요. 정부에다가 회신을 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 거기서 답변은 아주 간단하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그 공문인데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서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게 언제 공문이 내려가느냐? 2017년 9월 4일이에요. 그런데 2017년 11월 달 이후에 계속 기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보건복지부하고 논의하겠다 했어요. 보건복지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이미 공문이 내려왔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응?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상황 변화도 없는데 정부가 바뀌니까 그거에 시류에 따라서 거짓말한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건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겁니다. 기자들한테 거짓말한 것은 철학이 바뀌었으면 철학이 바뀐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번 도지사 선거 때도 뭐 수기형 이상봉 의원이 수기형 조례를 만드니까 그거의 결과에 따르겠다. 이거 정말 넌센스잖아요.
이제까지는 추진하겠다 해놓고, 응?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응? 수기영 위원회의 결과에 따르겠다 그러면 모든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책임이 도민에게 가는 거예요. 영리병원 개설돼도 도민이 책임이고, 영리병원이 개설 안 될 때도 도민이 책임입니다. 그렇게 쉬운 도지사가 있어요?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여론조사에 떠밀어 버리고, 그런 게 떠밀어 버리면 정책 결정은 누가 합니까? 도민이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예요? 아니잖아요. 이 영리병원 문제는 현재도 이제 공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가 나온 이후에 어쨌거나 이제 우리 제주 내에서도 뭐 찬반 갈등이 있겠지만 예. 뭐 제주도든 정부에서든 정책 결정을 두고 이 국가적으로도 이제 조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국가적으로는 영리병원을 반대한다고 분명히 좀 발표했죠. 네, 전 국민적으로는 네. 또 이제 찬반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어서 이게 어쨌거나 한 8월 말까지 뭐 공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어떤 결과인지에 관계없이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도 지역사회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정책 결정권자는 지사인데 이걸 도민에게 밀었단 말이에요. 도민에게 이제까지는 자기가 추진해 나가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논한다. 보건복지부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래 들었습니까? 원래 들어서 수기영 뭐로 해서 공론조사위원회 만들어서 하겠다. 그러면 공론조사위원회에서 그 공론조사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는 건데 그 영리병원을 개설하든 또 불가하든 그럼 그 책임이 누굽니까? 도민들한테 이제 도민들에게 뽑힌 분들 도민들한테 뽑았으니까 도민들 책임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도지사 책임이 아니잖아요. 일종의 뭐 정책 결정권자가 결정권자가 책임을 져야지 왜 도민들이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일단 수기형이니까 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받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리 원자력하고 이건 차원이 좀 틀린 문제잖아요. 차원이 틀린 문제예요. 네? 그런 차원이 틀린 문제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결정권자가 할 일이 아니다. 그럼 의장님께서 지금 뭐 같은 연장선에서 논할 문제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카지노도 한때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현안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보십니까? 카지노도 주민자 씨도 대표도 있으니까 나도 주민자 대표에게 할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지노 반대 하잖아요. 자, 2014년 11월 달에 사업 변경 허가를 해주잖아요. 신호역사공원에. 네. 그러면 지사는 카지노는 안 된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내용면에서 사업 변경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 카지노 영업 허가는 안 해준다? 우리 교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예요. 드림타워도 사업 변경 허가 해줬어요. 그런데 카지노는 안 된다고 이번에 도지사 선거 때 얘기를 했던데 신규 카지노만 된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신규는 안 해주겠다. 자, 그것도 신규잖아요. 양도 양수를 통해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니까 카지노의 문제는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도 사업 변경 허가를 할 때 이거는 밀고 당기 상당히 큰 이권이기 때문에 예컨대 외국에서는 일종의 뭐를 받아요. 피를. 라이센스 피를 받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습니다. 그것이 뭐 1,000억도 되고 2,000억도 돼요. 뭐 내가 줄기차게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요. 신해약소공원을 신규로 해줘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라. 그것이 이왕 어차피 사업 변경을 된 거니까 드림타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림타워도 지금 사업 변경을 하니까 도지사가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도는 해주고 신규 뭐가 차이가 있죠? 카지노 대형 카지노 들어서는데 뭐가 차이 있습니까? 차이 없잖아요. 그러면 신규로 허가서 라이센스 피를 받아가지고 지역 발전에 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의장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도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제어를 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의회가 제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거의 없습니다. 카지노 부분은. 네. 그 개발사 민나가 부분은. 네. 근데 이제 청취의 건이 있죠. 네. 대형 카지노에 들은 청취 건이 있는데 청취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어요. 네. 네. 청취가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건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그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게 합리적인 방향인가. 카지노를 일단 그 사업 변경화가 나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이번에 주문하는 거죠. 지금 신한약속공원도 그렇게 주문했지 않습니까? 뭐 고용지원센터라든지 뭐 발전기금 고짜월 재단에 공유화 재단에 내놓은 건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만은 뭐 그런 게 내놓은 거라든지. 아무튼 도민의 개발 이익에 도민에게 이렇게 많이 오도록 하는 거는 어떤 형태로든 많이 요구는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고. 아무튼 근데 이제 여쭤보시면 또 하나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난개발에 대해서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의장님께서는 의원 시절 때 많은 목소리를 내신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목소리 많이 냈습니다. 예, 그러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지금 그 이슈 중에 하나가 잘 아시는 오라 관광단지. 예. 그것도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우리 제주 개발에 굉장히 이제 시금석이 될 것 같고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금수산장 개발에 대한 사업 문제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까요? 의회에서는 이제 받아들이시고 이제 대응하실 건가에 대한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요. 금수령 같은 경우는 이미 환경협회가 동의안이 한 표 차이로 가결돼 버렸기 때문에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잖아요. 네. 민주당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예. 민주당 책임 거기 가결시킨 분 다른 당도 있어요. 예. 민주당으로 몰고 가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오라공원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도가 또한 의회가 10대 의회가 자기 발목을 잡은 꼴이 돼버렸어요. 네. 무슨 말이냐? 자본 검증을 하겠다고 이제 법에도 없는 걸 지금 해놨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자본 검증이 다 되면은 어떨 겁니까?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자기 발등을 스스로 찍어 놔 버렸어요. 도하고 의회가 절차적으로 다 밟아라. 절차를 다 밟았어요. 환경영향평가 그 지평부에서 하는 것도 전문가 집단들이지 않습니까? 다 했어요. 다 통과됐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하는 이제 의회 이제 자본 검증이 다 되면 의회 넘어올 건데 의회는 뭐 정치 집단이기 때문에 정치적 결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의회하고 집행부가 하라는 모든 절차를 다 밟았는데 과연 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다음에 집행부 지사가 개발사업 인허가를 안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그 환경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행정의 연속성이라든지 신뢰 문제라든지 그 대외 신인도 문제라든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로 신중히 접근했어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 절차를 요구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하여튼 뭐 의회에서의 한계가 있다는 토로의 말씀을 좀 받아들이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미 지나간 일은 뭐 우리가 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제어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총량제라는 것에 대한 도입도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을까? 환경총량제는 지사가 뭐 제1일 공약사항이잖아요. 네. 근데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서. 예. 그 부분은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마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아까 뭐 우리 김태일 교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 환경 문제에 관련한 어떠한 경우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예,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의장님, 도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11대 의회가 금방 출발한 지 한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좀 지켜봐 주시고 그 지켜봐 주시되 채찍질도 마다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아껴 주시기도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는
여러분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여러분이 위에 군림하는 기관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의정 전반기 2년을 성심성의껏 의회를 여러분을 대변하는 기관으로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잘해주신 김태석 의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얘기 나눠주신 두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